예, 그럼 첫 번째 발제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승용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참 논하는 건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맡고 있는 게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관측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농산물 한 30여 종에 대해서 뭐 매월 그 동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달라 이렇게 주최 측에서 이렇게 해주신 걸로 보고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그런 주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와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가 한국 농업에는 과거에 어떠한 영향을 좀 미쳐왔는가, 그걸 이제 미루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사회, 한국 농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거를 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 제주 농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아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제주 농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짚어보는 순서로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입니다. 세계 경제, 코로나19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는 이르고요. 저희가 이제 과거의 세계 경제를 보면은 그 연도별로 보면은 60년대 같으면은 세계 경제도 5%, 우리나라도 한 10% 가까이 이렇게 성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는 세계 경제는 한 3% 수준,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 이렇게 좀 그런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들을 보면은 몇 가지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1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그 이듬해 이럴 때까지는 과거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줄어들죠. 하지만 그 요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났는데요. 그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에서도 그랬고요. 최근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한 2해 정도는 상당히 그 경제가 충격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지금의 우리 상황을 보기 위해서 과거에 어떠했나 이렇게 좀 보면은요. 아까 그 도의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식량 무기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는 모든 국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무기로 했습니다. 식량을 갖고 있는 나라는 식량을 무기화하고 석유를 갖고 있는 거는 석유를 무기화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2차 대전에 벌어졌고요. 그러한 게 이제 세계 경제의 오일 쇼크라는 걸로 이어졌죠. 뭐 자원 민족주의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이제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자유무역 그리고 이런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또 이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지면서 1995년도에 이제 국제무역기구 WTO가 출범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전체적인 그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나타났던 게 우리나라에는 IMF 위기로 알려진 아시아 금융위기가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났고요. 또 2008년도에는 세계 금융위기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또
농산물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에그플레이션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 위기가 어떻게 보면요 10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래서 이번에 오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는 세계 어떤 경제 위기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우려 또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게 신보호주의라는 게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쇼크가 발생하면 한 2년 정도는 대단히 경제가 침체한다. 그리고 2, 3년 후에는 그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을 한다. 이런 특성들이 하나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라마다 계층마다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아무래도 빈곤한 나라일수록 빈곤한 계층일수록 좀 충격이 커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신보호주의 영향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중 무역 갈등이 대단히 강했고요. 또 한일 뭐 이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결정도 했었고 해서 과거의 신자유주의의 어떤 무역 자유와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들이 발생하려고 하는 시점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게 향후에 좀 미치는 의미가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어떠냐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표가 뭐 글씨가 많아서 복잡하긴 한데 이렇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IMF 위기에 1998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농업 생산액을 보면은 1.3% 증가했습니다. 예. 온 나라가 경제 위기에 허덕였지만 오히려 농산물 생산액을 증가를 해는 것이 우리가 경제 위기, 외환위기 때 겪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세계 금융위기라고 하는 게 2008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08년, 2009년도에 거의 이제 뭐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로서는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여지는데 농업 생산을 보면 오히려 11%, 8% 이렇게 늡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거시 경제의 흐름하고 농업 생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흐름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에그플레이션을 보여드리는 거는 국제농물 가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몇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이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서 농업 생산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경제 위기 때 농업 생산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에그플레이션이 있을 당시에는 환율이 올라가고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사료값이 올라가서 국내의 양돈 농가나 사료에 의존한 이런 농가들이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효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이제 품목에 따라서 다른 효과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줄었다고 해서 농업 생산이 줄진 않는다. 이런 이제 그 과거의 흐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환율 같은 것들이 경제 성장률보다는 환율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사료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되거나 또 외국에 있는 해외 농산물이 수입되는 양이 줄기 때문에 또 농업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물론 오고는 있지만 그 전체적인 경제 위기와 농업이 맞는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농업과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세계 경제도 우리나라 농업에 영향을 주고, 한국 경제도 농업을 주고, 물가도 농업을 영향을 주고, 환율, 석유 가격 다 영향을 줍니다. 그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농산물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수출하는 양이 줄겠죠.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국내 경제가 침체가 되면 소득이 감소하니까 국내 농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도 하락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이렇게 되면 또 물가가 하락을 하면 오히려 그 물가가 하락해서 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구매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농산물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농산물이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오르고 또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늘고 수입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격이 석유 가격이 낮아지면은 뭐 석유를 하는 비닐하우스나 뭐 아니면 비료, 농약 이런 거의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농가의 경영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농업에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과히 그다지 불리하지 않았던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나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은 몇 가지 사회적으로는 이제 저성장이라는 것들이 이제 고착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현재의 부를 어떻게 잘 나눌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아무래도 질병 때문에 비대면 활동이 확대가 되고 비대면 확대가 되다 보면은 유통 채널에서 대형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채널이 확대될 것이고요. 또 국경 이동이 줄어들게 되면은 외국인 노동 확보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또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신보호주의 같은 것들이 이런 코로나를 계기로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국 농업에는 농업 생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농업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 식량 안보라든지 환경 안보, 환경 보전 이런 기능들에 대한 관심이 뭐 증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여파로 뭐 축산업에서 대체육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소비가 변환되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이 많아져서 콩이나 밀 같은 쌀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안보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푸드플랜이나 이제 공공급식 같은 부분에 대한 관심들, 또 유통 경로가 대형 소매업에서 온라인으로 또 외식이 줄면서 밀키트가 증가하고 개인화 소비가 강화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쭉 벌어질 수가 있다고 보여져서요. 이런 것이 이제 제주 쪽에 제가 간단하게 합의를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아마 관광객 총수는 과거보다 줄겠지만 내국인 관광은 뭐 늘지 않겠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아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해서 어떻게 좀 시장의 변화를 볼 수 있겠고요. 또 외국인 노동력이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농가의 연령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생산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지난 20년간 강화됐던 수익 개방 확대가 지금처럼 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체하는 이런 방식의 농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제주도에 키우는 것보다는 좀 틈새 장목 쪽으로 가는 것들이 여전히 좀 유효한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비대면 유통 쪽에서 밀키트, 온라인 뭐 이런 쪽으로의 좀 유통 채널의 그런 비중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온라인이 확대가 되면서 고객의 필요로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노조온주를 팔고 레드향을 팔고 뭐 천혜향을 팔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한 고객을 확보해서 그 고객에게 온주도 드리고 레드향도 드리고 천혜향도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의 좀 마케팅의 전환 이런 방식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좀 전망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